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에서 석가학생센터를 담당하고 있는 유용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오늘 정상권 공동학술 컨퍼런스라는 제목으로 이제 저희가 정상권에서 있는 인문사회연구소 집단연구군 사업들이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네트워킹을 가지는 시간을 이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초부터 저희가 강원권을 시작해서 지난달에 이제 전라권, 충청권 그리고 오늘 정상권까지 해서 지방을 쭉 돌아왔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그래서 오늘 지역에 있는 연구소들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 저희 석가학생센터를 책임하고 계시는 연구 책임자이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원장님이신 허은 원장님을 모시고서 대회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문사회 통합 성과 학생센터장을 맡고 있는 허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주 방학인데 더 바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날씨도 추운데 먼 곳에서 또 다 달려와 주신 선생님들, 또 발표자 선생님들 다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아까 사회자가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권역별 모임들을 계속 가져왔습니다. 인문사회 여러 연구소들이 지역 단위에서 활발하게 연구를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성과들이 제대로 공유가 되고 있지 않다는 부분들에 문제의식을 크게 갖고 지역 단위로 좀 묶어서 우리가 전체적인 인문사회 성과 확산을 어떻게 통합하고 확산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저희들이 현황을 좀 파악하고 또 지역 단위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들을 이끌어 오시는 선생님들이 상호 간에 또 연구를 공유하고 문제의식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계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셔서 그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모임들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여러분 선생님들이 밥식 과정에 참석해 주셔서 또 그런 하나의 좋은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소망했던 내용들을 치어나가고 이후에 다시 한번 사회자가 설명하겠지만 4월달에 전체 모임을 가졌을 때 그 속에 좀 더 의미 있는 내용들을 채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희 석가학생센터는 이렇게 모임을 하고 나서 4월부터 이제 인문축제 향연이라는 제목 아래에서 고려대에서 4월에 말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에 있는 집단 연구군의 연구소들이 모일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발표가 오늘 총 8발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에 앞서서 일단 저희 통합성과학산센터에서 뭐 하는 곳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곳이고 그리고 4월에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를 조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소개 차원에서 통합성과학산센터 활동 소개라는 제목으로 잠깐 간단하게 브리핑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행 선생님께서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인문사회 통합성과학산센터 전임연구인력 유혜인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여러 연구소 선생님들께 연락을 드렸는데 이 센터 뭐지? 라고 하는 질문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소개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안내드리고자 이제 시간을 잠깐 마련해 보았습니다. 먼저 저희 센터 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원 사업의 우수 성과들을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인문학 대중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이제 인문학 대중화 사업의
준비의 일환으로서 이제 다중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인문사회 지식의 풍속, 공유와 확산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인문사회 분야 집단 연구군에 해당하는 이제 인문학부 플러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융합연구, 인문사회연구소까지 까지의 이제 집단 연구군에 제출된 연구 성과를 관리하는 과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 이제 과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계속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저희가 방학 기간 동안에 좀 집중하고 있는 활동이 바로 번역별 네트워킹 활동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열리는 이제 경상권 공동 컨퍼런스 역시 이 활동의 일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 이런 활동을 하느냐 이제 가장 궁금하실 텐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각 연구소 간에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활발한 소통을 도모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 12월부터 저희가 이 활동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강원권에서 시작해서 지난 1월에 충청권, 전라권 다녀왔고요. 그리고 오늘 경상권, 그리고 이제 2월 말에 있을 서울 경기권까지 하게 되면 이제 전 지역의 이제 네트워킹 활동을 저희가 추진한 것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활발하게 소통을 도모하고 나서 뭘 하냐? 저희가 이제 권역별로 돌아다니면서 여러 연구소들이 이제 하고 계신 이제 연구 성과 그리고 문제 의식들을 경청하고 있습니다. 듣다 보니까 비슷하게 묶을 수 있는 연계되는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주제별로 이제 유사 주제끼리 묶어가지고 저희의 기전이 다중위기 시대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렇게 분류를 한 다음에 여기 지금 위기 대응 공동 컨소시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연구를 하실 수 있는 환경, 컨소시엄의 환경을 구성해 보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위기를 좀 진단하고 그리고 또 그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 아젠다를 발굴함으로써 인문학의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도대체 너네들 뭐해? 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인 사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실천 학문으로서 거듭나는 것 그런 활동을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 것을 이제 저희 센터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여러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있는데 가장 구체화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네. 아까 이제 잠깐 언급해드렸던 저희 4월에 개최될 성과 확산을 위한 인문사회 축제 향연입니다. 올 4월 이제 말에 이제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총 3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 1세션을 보시면 오전에 위기 대응 공동 컨소시엄 그리고 오후에는 이제 지역 문제 해결 토론회로 이제 꾸려질 예정인데 바로 저희가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위기 대응 공동 컨소시엄은 이 1세션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 향연 이외에도 저희가 인문사회 분야의 이제 연구자들의 목소리가 이제 사회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만큼 다음 활동들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센터의 역할은 일종의 인문사회 연구를 좀 사회에 어떤 목소리를 내는 것을 좀 집합시키고 예쁘게 포장하는 역할이라고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자 선생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4월 26일 토요일 날 고려대학교에서 저희가 향연이라는 제목으로 인문사회 연구자들을 모두 초청하여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자, 이제 현재 시간이 2시 15분을 이제 앞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발표 순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총 8발표가 있어서 조금 타이트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발표 시간은 15분에서 20분 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청중 질의를 간단하게 한 5분 정도 갖는 것으로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경북대 아시아연구소에서 김진은 선생님께서 형사사건 기록으로 보는 혁신 세력의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김진은 선생님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북대 아시아연구소 전임연구원 김진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 진행을 하고 있고요. 원래 연구 과제명은 한국민주화운동 사료 비비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제목이 과제명이 좀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오늘 발표 주제는 좀 좁혀가지고 형사사건 기록으로 보는 혁신 세력의 동향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저희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2019년에 사업이 선정이 됐고요. 이제 2025년 8월에 마무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수학문 연구형 중에서 비비구축 사업을 진행 중이고 현재 경북대학교 역사교육과의 홍성구 교수님께서 연구 책임자로 계십니다. 네, 간단하게 경북대 아시아연구소 소개를 드리면요. 2008년 5월 1일에 설립됐고 민주주의, 경제발전, 영토 분쟁 등 아시아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문 학술지와 연구총서도 발간했었는데 지금 잠깐 멈춰 있는 상태고요. 2021년 2월부터 홍성구 교수님께서 연구소장으로 취임하셔서 재직 중이십니다. 네, 저희 사업 과제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면 먼저 1단계 3년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그 조봉암의 진보단 관련 형사사건 기록을 수집 정리, 비비화하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단계인 2022년부터 올해까지는 혁신계, 예를 들어서 뭐 사회노동단이라든가 그리고 민족통일연맹 사건, 반혁명 음모 사건 등 그런 혁신계 관련 형사사건 기록들을 정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로 따지면 이제 앞에 1단계는 1950년대 후반에 사건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2단계 사업은 1960년 초반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입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DB팀이다 보니까 연구 진행 절차가 사실 포맷화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 당연히 자료 수집 단계이고 두 번째는 그 자료들을 한글 문서, 아래 한글 문서로 입력하는 탈초 작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임 연구원들이 담당하는 해제 작성이고 네 번째가 대학원생들, 연구부조원들이 담당하는 메타데이터를 엑셀에 입력하는 그런 작업으로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자료 수집 단계가 상당히 좀 어려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록원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이미지 파일을 한 번에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단계를 사실 이제 건너뛰었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사업 진행에 여유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탈초 작업인데요. 사업가분들 다 예상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사회대공당 사건으로 구속된 김덕현이라는 사람의 진술 조서인데요. 이런 식으로 필사로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아래 한글 파일에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작업이 탈초 작업입니다. 이 정도 문서가 제일 평균적인
수준의 필사 문서일 것 같고요. 조금 더 잘 써서 글을 잘 쓰신 분도 있고 훨씬 더 날려서 쓴 분도 있습니다. 이런 문서들을 탈출하는 작업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이거는 사업 초반에는 이제 사업과에서 한문을 잘하는 그 연구 보조원들이 초반에는 입력을 하다가 몇 번에 좀 시행착오를 겪고 나서 경북대 한문학과 학생들 그리고 영남대 한문학과 학생들을 고용을 해서 탈초를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탈초를 만들어서 자료에 대한 접근성과 가독성을 확장시키고 있고요. 세 번째 단계 해제 작성은 전임 연구원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문서 구성과 내용을 서술을 하고 그리고 자료를 분석하고 사료적 가치 등을 기술하는 그런 식으로 해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 입력은 엑셀에 여러 가지 이제 색인어나 이 자료들에 대한 자료들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들을 입력하는 그런 작업을 연구 보조원들이 마지막 단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원문 자료 예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탈초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자를 변경했는데 이건 이제 초출의 원칙이라고 해서 맨 처음에 나오는 단어만 한자로 변기를 하고 뒷부분은 한자 변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전임 연구원들이 계속 교체가 되면서 형식이 약간씩 좀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요. 최대한 맞춰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DB 파일은 이런 식으로 엑셀에 숫자가 잘 안 보이는데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일단 문서를 구분을 하고 그리고 소장처는 당연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록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소장처의 관리번호, 국가기록원의 관리번호, 그리고 저희가 붙이는 문서번호, 페이지, 문서명, 주요 인명, 신분, 생산처, 생산일자, 등장인명, 지명, 정당사회단 지명, 기관명, 주제어, 그리고 뒤쪽에 탈초, 해제 등으로 이렇게 DB 파일의 항목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DB팀이기 때문에 연구 성과를 이제 연구재단에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자료집은 저희가 내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료집 진보당 형사사건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3권의 자료집을 2023년에 출간을 이미 했고요. 그리고 논문은 미문은 아닙니다만 전임 연구원들과 연구보조원이 연구 성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주로 진보당과 사회당 그리고 한국사회당, 사회대중당 등 혁신 정당을 주제로 한 그런 학술 논문들을 10편이네요. 네, 10편을 현재 발표를 했고 3편 정도 더 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PPT 너무 간략하게 준비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질문을 통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빨리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는 이렇게 빨리 끝내주시면 더 감사한데요. 좀 재밌는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역사 쪽에서는 항상 이런 텍스트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DB를 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DB 관련한 연구소들도 몇 차례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혹시 들으시면서 좀 더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연구소의 이런 성과들, 연구 주제들과 연계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죄송하지만, 네, 선생님. 튈까 봐.
스파크가 돼요. 마이크 내려주시면. 네. 예,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 소장 서대정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지금 이제 연구 말고 향후에 저희도 DB 구축에 관련된 그런 이제 차후 연구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과 확산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구축해가지고 홈페이지나 이런데 열람을 가능하게 해서 누구라든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이제 만들려고 향후 연구에 이제 그렇게 기획하고 있는데 혹시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엑셀 파일로만 가지고는 좀 부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홈페이지 같은데 봐서 뭐 and o 딱 검색하면 그거에 관련돼서 뭐가 쫙 나온다든지 뭐 이런 식의 혹은 그 전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문학뿐만 아니라 약간 공대 베이스 데이터 전문을 하시는 분들하고도 좀 연관이 돼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지금 이제 현 연구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 상태 거기까지만 계획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또 다른 어떤 성과 확산을 위해서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이거를 공시할 생각까지 갖고 계십니까? 그게 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가 DB팀은 의무적으로 웹페이지를 구축을 해서 저희가 생산한 자료하고 결과물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뭐 소프트웨어 학과와 교류를 해서 소프트웨어 학과 측에서 웹페이지를 구축해주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연구재단에서 지정해준 그 DB 컨설팅 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엑셀 파일을 제출하면 그쪽에서 이제 저희가 그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모양대로 해서 웹페이지를 구축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종료되면 그쪽으로 엑셀 파일을 전달하면 웹페이지를 만들어줘서 모두가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그 DB 파일 예시 보니까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신 게 너무 잘 보여가지고 그 자료 예시 보니까 이 한자 애로본으로 많이 작성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진짜 이건 못 알아보겠다 이런 글씨체가 있었으면 이런 걸 어떻게 데이터 처리하셨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약간 예측을 하셔서 작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거를 삭제하고 그 해당 내용을 삭제한 채로 진행을 하셨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간혹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저희 이제 계속해서 그 탈출하고 난 다음에 이번에 보면 검수 과정을 계속해서 거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모든 글자를 파악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는 확인이 안 되는 글자 같은 경우에는 메모로 표시를 했고요. 추정이 그 전공자가 봤을 때 추정 가능한 글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제에다가 따로 표기를 해서 이 글자는 뭐 어떤 글자로 추정이 된다라고 표시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동서대학교 중국연구센터 연구소장을 맡고 있는 이용규라고 하는데요. 이 DB 구축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단순히 엑셀 파일로 이걸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중들이 이런 자료들을 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자료집을 이제 발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한국연구재단은 이게 다 비매품으로 지금 자료 뭐 이걸 내게 해서 사실은 이거를 일반 대중들이 또 저희 같이 그런 것들 좀 참고하고 싶은 분들이 뭐 개인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걸 뭐 해가지고 확보하지 않는 한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느끼거든요. 뭐 저희 연구소에서 총수를 내지만 다 비매품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사실 뭐 대중적으로 전혀 확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아까 웹 그 상으로 이런 아까 그 해제하신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지, 또 자료집 같은 경우에도 비매품이지만 저희들이 또 뭐 이렇게 구입하거나 얻을 수 있는, 구입이 아니죠, 사는 게 아니니까 그걸 얻을 수 있는 무슨 뭐 방법은 없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궁금합니다. 요 엑셀 화면 자체가 사실 웹페이지 구축을 위한 그런 데이터들인데요. 제가 좀 작게 만들어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 보시면 8초하고 해제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도 저희가 다 그 웹페이지에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웹페이지가 구축된다면 8초 된 것과 해제까지 다 거기서 이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자료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권을 지금 발간을 했는데 공식적으로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비매품을 한 200~300부 발매를 하고 또 유료본으로 또 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임에서 나와서 좀 가격이 너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긴 한데 각 도서관에 대주도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제 서점에서 나중에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ISBN을 좀 달리하면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같은 책이 지금 음악 바꾸면 됩니까? 살짝 제목을 바꾸면 저도 자세히 출간 주체를 이제 연구소로 했다가 나중엔 출판사로 바꾸고 뭐 그런 식으로 뭐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연락드리겠습니다. 다른 번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출판 성과를 어떻게 말씀할 건가에서 출판 문제가 계속 제기가 똑같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기 참여하신 연구소 선생님들이 다 당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홈페이지 작성에서의 어떤 제언 문제뿐만 아니라 잘 만들어낸 성과물들을 출판물로 해서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도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그 문제가 모든 번역본에서 빠지지 않고 다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든 좀 처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서면으로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좀 아니면 좀 귀찮으시면 메일로도 저희 성과학생한테 이런 부분 센터에다가 메일 한번 보내주셔서 이거를 좀 공론화시켜서 연구재단에다 의견을 좀 제시해달라고 해주시면 저희가 그걸 제기했던 다른 번역별 지난번에 충청권에서도 제기가 됐었고 강원권에서 거의 비슷하게 한 팀 거의 뭐 빠지지 않고 한두 팀이 꼭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모아서 연구재단에다 공식적으로 담당자한테도 제기하고 최종적으로 성과학산에서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부분들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HP 사업단 다른 곳을 보면 그냥 그거 무시하고 발간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품으로 발간하는 데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상당히 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또 말씀하셨던 것도 거의 비슷한 그 내용들을 해주셨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그거를 좀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얘기해 주시면 저희 사업 담당하고 담당자한테 이차적으로 제기하고 최종적으로 성과 정리를 해서 보고할 때 그리고 특히 4월 달에도 기본적으로 성과 확산이라는 부분들을 각 사업단에서 어떤 사업을 했냐라는 걸 단순하게 그냥 전시하듯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좀 제대로 확산하기 위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연구재단에도 공적으로 제기하는 자료도 좀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을 한번 좀 귀찮으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실제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경상 홍익대 인사연책 연구책임자 강정화입니다. 저희도 비슷한 제가 이제 다음번 발표여서 시간 좀 벌기 위해서 질문 안 드리려고 하다가 저도 궁금해서 어쩔 수 없이 드리는데 저희 연구에도 지금 비슷한 엑셀 작업이 있어요. DB 작업이 있고 원래 순수 학문적이기는 해도 저 비슷한 지금 DB 작업이 있는데 이 작업을 시작하면서 기존에
우리 지금 이 아시아연구소처럼 TV 팀들과 소통을 좀 해봤는데 대체로는 끝나고 나서도 공개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유가 하나도 안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고 물었을 때에 오류 때문에 공개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해보니까 우리도 역시 나중에 저희는 이제 지금 2년차 끝인데 예를 들어서 6년차까지 끝나고 우리도 이거를 공개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오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 공개가 정말 반 못할 것 같거든요. 그 오류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금 끝나가고 있잖아요, 사업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보완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이 오류에 대한 걱정을 따로 안 하시는 건가요? 오류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내용을 잘못 입력했다. 그렇죠. 입력하고 지금 대체로 한자 뭐 이렇게 이거 입력하고 그다음 그거를 연구 인력들이 내부에 있는 연구 인력들이 그거를 다 일일이 누구나 지금 외주 주셨다면서요. 저 입력하고 하는 부분들은 연구 보조원들, 대학원생들이죠. 네, 연구 보조원들 입력해 왔을 때 그거를 연구 전임 인력들이나 공동 연구 인력들이 이거를 일일이 다 검수를 했을 때도 그렇고 설사 했다 하더라도 공개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공개했을 때 오류로 이렇게 지적해 오는 경우는 엄청난 우리 타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대학원생들이 담당하고 있는 게 주로 이제 세기너 쪽인데요. 네. 근데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문을 좀 그대로 탈출해서 입력을 하기 때문에 검색에 거의 무조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기너라는 게 이제 사실 큰 의미가 없어졌다. SNS의 해시태그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뿐이지 검색에는 지금 본문이 다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 세기너들이 엄청난 역할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만 일단 세기너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수는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그것보다는 형식이나 이 틀 같은 게 잘못돼서 바꿔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키워드를 주제어를 뭐 처음에는 뭐 5개만 하기로 했다가 나중에는 최대한 많이 넣기로 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바뀌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사업 초반에 잘 설정해서 확정을 지어야겠다라는 그런 쪽으로는 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5년차 돼서 이걸 만약 바꿔버리면 1년차 거부터 싹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틀 자체를 초반에 잘 정해놓으면 나머지 입력하는 거는 뭐 저희로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그 DB 컨설팅 팀과 연구재단이 지정해준 DB 컨설팅 팀과 지금 매년 그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잡는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용은 크게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눈에만 안 보이는 걸까요, 혹시? 네, 선생님.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 발표는 이렇게 아마 궁금하신 점이 더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가 저희가 예약을 해두었는데요. 다들 많이 참석하셔서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면서 좀 궁금한 점 있으면 더 물어보시고 이렇게 네트워크를 활성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두 번째 발표자이신 강정화 선생님께서 경남문화연구원 남영환연구소에 계십니다. 네, 양이 조금 많습니다. 제가 줄이고 있습니다. 원래 봤는데요. 양이 조금 있으시죠? 제가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줄여서 네네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다른 행사 도중에 제가 나와서 복장이 좀 불량합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경상국립대 경남문화연구원 안에 남영연구소가 있습니다. 제가 남영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고요. 23년에 인사위원회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된 팀입니다.
저희는 이제 제목이 명확하게 새로운 대안 강화학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밑으로 와야 되나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우리 대학이 있는 경상남도는 퇴계 이황과 동시대 인물이었던 남명조식이라고 하는 인물의 남명학과 남명학파의 근거지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인접안정 이후에 남명학이 몰락하고 그 이후에 근대 전환기에 와서 이쪽 지역의 학술의 변화가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연구를 아젠다로 해서 저희가 이 선정이 됐고요. 제 개인적인 목표는 남명학 연구가 30년 이상 지속이 되어 왔는데 다음 세대가 지역학으로서의 남명학 연구를 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한다면 새로운 버전의 어떤 학문 체계가 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거를 강호학으로 좀 정립을 시켜서 후속 세대가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원래 저희가 올렸던 아젠다는 근대 전환기 강호 지식인의 학술 지도 구축과 문화사적 이해라고 하는 아젠다였습니다. 경남문화연구원은 밑에 산하에 5개 센터가 있고요. 이 사업은 남명학연구소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호학이라는 말 되게 궁금하실 건데 조선시대에 한양에서 밑으로 내려다보아서 낙동강을 기점으로 해서 왼쪽에 있는 곳 강좌 지역이라고 하고요. 퇴계 학파의 그쪽 지역이 되고요. 오른쪽 지역 강우라고 해서 우리 경상남도 남명학과 남명학파 일대를 말하고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쓰고 있던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강호학자 또는 강호학파 이런 용어들을 써왔습니다. 그걸 좀 부각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전환기 이전의 강호 지역의 현황 보면 인접안정부가 1728년에 무신난을 기점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남명학파는 인접안정 이전까지는 거의 전개로 보면 대북 세력이었기 때문에 광해군이 실박하기 이전까지는 그렇게 거의 실세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접안정 이전에는 남명학과 관련해서 강호 지역이 되게 이렇게 드러나고 있었는데 인접안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대북 정권이 실각하면서부터 남명학은 강호 지역에서 거의 멱을 못 추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인접안정 이후에 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본문에 보시면 1728년에 근건히 이어오던 남명학, 강호 지역의 남명학은 거의 초토화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근대 전환기 적어도 1800년대 중반 이후까지 오게 되려면은 1728년 이후로 보면 한 100년 남짓 되고요. 그러면 인접 안정 시기로부터 보면 한 200년 정도 됩니다. 거의 정말 어떻게 기어이 굳이 어쩔 수 없이 굳이 지속을 해오다가 1800년대 중반 이후 19세기 이후에 오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학술이 강호 지역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과 그 다음에 어떤 하나의 학파가 형성을 이루어서 그 지역을 특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강자가 퇴계학 쪽으로 가고 강호가 남명학 쪽으로 가고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인데 근대 전환기에 와서 강호 지역에 그렇지 않고 하나의 학파가 하나의 지역을 하는 게 아니라 근대 전환기에 강호 지역에서는 여러 개의 학파가 어울려서 이렇게 융합해서 가는 이런 성향이 두드러지게 드러납니다. 저는 그걸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거를 강호학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후세대에게 좀 전달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시기에 강호 지역의 학술의 특징은 당색이나 학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인물이 다른 학파의 이런 스승들을 찾아가서 배우고 하는 이런 학술 교류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학파가 교류하는 이런 상황이 강호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대체로 활동했던 학파가 밑에 있는 8개 학파 정도고요. 강호 지역에서 어울림을 한다라는 게 독특한 성향이 되고 여기 지금 잘 안 보입니다만 여기 보이나요? 여기 이들의 인물의 계보 이런 것들을 저희도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이렇게 계보를 좀 찾아가는
그걸 학술 지도 구축이라는 용어로 저희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 교내에 보면은 고문원 도서관이라고 하는 독립된 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에 보이는 이 건물인데요. 이게 고문원 도서관이라고 해서 전국 대학에서 유일하게 고문원 도서관이 독립된 건물로 있는데 이 안에 지하의 수장고에 가면 고문원과 고문서들이 집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게 경남 강호 지역의 남명학 연원가에 있는 그 고문원과 고문서들이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료는 사실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저희가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00년쯤 흘러서 근대 전환기의 강호 지역의 학술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에 이거 신청하기 전까지 남영학연구소에서 제가 이제 남영학연구소 소장 지금 연임해서 5년차 들어왔는데요. 제가 소장 되면서부터 여기를 하기 위해서 남영학연구소의 기획으로 이때의 이 작업들을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8개 학파 중에서 성대학파 먼저 이제 작업을 해서 학술대회를 꾸준히 한 해에 2번 정도씩을 해서 기본적으로 강호 지역에 있는 인물들을 연구를 하기 시작을 해서 나하면은 연구성과를 총수로 묶어내고 뭐 이런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리고 성대학파 안에서도 독특하게 좀 두각을 드러내는 인물은 단독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해서 이런 연구 성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는 찰나에 지금 이렇게 종합적으로 가는 연구를 이제 인사연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교학파 같은 경우도 저희가 꾸준히 좀 연구를 하고 있는데 8개 학파 중에서는 그래도 연구가 좀 미흡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있는 그 낙종학 쪽에서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도움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한교학파 중에서도 특히 중원 8년에 5명 정도가 우리 쪽 강호학자에 들어와 있어서 저희도 이제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유나 또 그 다른 인물들, 박치복 이런 인물들까지 다 이제 연구를 하고 있고 근년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하고 있는 것은 연호 학종석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술대회를 지금 몇 년 차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해서 4번에 걸쳐서 지금 해서 연구총서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노사학파, 호남지역과의 관계, 노사 비정진의 학파 연구 같이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입니다. 영호남 학술교류라는 측면에서 특히 좀 부각을 시켜서 저희가 가고 있고요. 노사학파, 강호지역 학자 중에서 노사학파의 대표적인 인물들은 단독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유인들, 그리고 문인들 지금 섞어서 다 한 명씩 해서 지금 학계에 저희가 인물을 지금 다 드러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는 지금 다양하게 학술대회를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이 부분요. 저희가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은 역시 계도 정리입니다. 너무 많은 인물들이 나와 있는데 띄엄띄엄 한 명씩 하다 보니까 대안이 없어서 계도 정리를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이런 지금 올릴 때에는 이런 5가지, 6가지 정도로 해서 아젠다를 써서 올렸고요. 6년으로 해서 무슨 정립이 되겠나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남영연구소의 그 연중기획들이 또 여기에 같이 맞춰져 있어가지고 기본적으로 치면 한 10년 해야 되는 거를 압축해서 가는 거라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토대는 좀 닦아두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DB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저희도 이 DB 작업 그때 인물들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인물에 대한 기초조사는 해야 될 것 같아서 DB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연차보고서 올라갔잖아요. 그래가지고 1년 6개월하고 지금 12월에 연차보고서 올라갈 텐데 저희가 2,700명 정도는 기본조사는 해서 엑셀로 해서 이번에 올렸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가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저희는 한자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오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저희도 보조원들 전부 다 저희 대학원에 있는 석박사 과정생과 수료생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오류가 진짜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거 잡아내는 것도 일이고요. 그거 일일이 연구원이나 공동연구원이 달려들어서 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학과의 교수들에게
부탁을 하고 의뢰를 하고 하지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어요. 생물련 다 들어가고 숫자 다 들어갈 때 숫자 오류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고 이게 해결이 안 되면 공개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 작업들을 지금 6년 동안 이거는 아젠다와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여기 두 번째 줄에 있는 학파별로 재전, 3전, 4전까지 해서 기호를 만드는 게 가장 기본적인 어젠다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기타 아까 6가지 있던 주제들 끌고 들어와서 기본적인 연구 끝나고 나서 나중에 다 묶었을 때에 적어도 연구가 축적이 되면 그런 광호학으로 뭔가 이름을 내세울 수 있는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거기까지 가는 게 이번 인사위원회 저희 주제의 핵심입니다. 너무 빠르게 설명드렸나요? 시간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을 잘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의라고 좀 새롭게 들리실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유학자들의 네트워킹을 분석하시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강정원 선생님의 발표를 듣고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노하우를 조금 전수해 주실 분들도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생님 혹시 죄송하지만 DB를 구축함에 있어서 다시 검토해줄 사람들 외부 인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따로 검토자를 구하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한문학과에 이직하고 있습니다. 저희 남양연구소는 한문학에 사실 특화되어 있고요. 앞 세대 선생님들이 다 퇴직을 하시고 다음 세대로서는 제가 처음으로 이제 소장을 맡아서 가고 있는데 앞 세대에 계시던 분들도 다 한문학과에서 이렇게 해왔던 거고 근데 그분들이 다 진주에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서도 도움을 받고 그리고 저희 과에 이제 석박사들 지금 학위 받은 분들 등록해서 하고는 있는데 이 작업이 저희가 이렇게 사후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 면후의 제자, 명문 순교록이라고 해서 안에 774명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 일일이 관련된 것들을 다 엑셀에다 이렇게 13개 항목으로 다 넣는 거거든요. 넣고 빠진 부분은 문집에 들어가서 찾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사후록 이런 거 찾아놓은 부분들을 학부에는 저희는 맡길 수는 없고 그거는 경상도 말로 두불일이라고 그러거든요. 오히려 다시 했을 때 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아예 이제 석박 과정생 이상들에게 맡기고 있고요. 지금은 한문학과 외에는 아직 안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마이크 없어도 돼요? 네, 잘 들립니다. 이것만 이거. 근데 선생님 그 연구소의 제가 첫 느낌은 저 방대한 걸 그 주어진 기간 내에 다 뭐 물론 토대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겠지만 저걸 다 해내실 수 있을까? 너무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라는 게 먼저 좀 걱정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하고 계신 지금 소장님 말고 네. 그 멤버들 공동연구원이나 또 일반 전임연구원이나 실제 이 작업에 이 연구에 이게 같이 하고 있는 멤버들 몇 분 정도 되세요? 그 작업의 분량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인사위원 발표 3번 만에 됐거든요. 3번 만에 됐는데 두 번째 올라갔을 때 저희가 이제 좀 욕심을 내서 썼더니 이거는 너무 많이 한다고 했다고 해서 이게 사실은 지금 줄인 거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3전, 4전까지 해서 이 아젠다 안에는 다 안 들어와 있었는데 요 기간이 끝나면 이제 후속으로 계속 가는 거고요. 그런 기획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인력은 저희는 이 입력 작업은 1차 입력 작업은 저희 연구보조원이 한문학과 석박사 수료까지 해서 과정생 수료생이 지금 6명이 이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냥 분담을 줍니다. 하루에 5명씩. 자기 분량을 줍니다. 하루에 5명씩. 무조건 하루에 5명씩 해서 대신에 매일매일 안 해도 되고 2주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분량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전임연구원 3분이 지금 체킹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서 지금 이거 체킹 문제가 가장 큰 문제고요. 저희 인력은 3명, 공동 전임셋은 다 학문입니다. 전공은 조금 다릅니다. 경학 쪽도 있고 문학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학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저까지 치면 7이고 보조원 6 있습니다. 1차 입력은 그냥 보조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대단한 연구를 진행하시는 것 같고요.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데요. 그렇죠. 보기에 좀 좀 욕심밖에 제가 보입니다. 욕심이 많은데 예. 제가 욕심이 많아가지고 연구원들하고 많이 싸웁니다. 저는 적어도 하루에 5명씩은 해야 돼. 그럼 6명이면 30명 되잖아요. 그죠. 곱하기 365일 할 때 이렇게. 이거는 빼준다. 저 다 이제 우리 문과 학생들이어가지고 그 거부를 안 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몰아붙여서. 하여튼 교수님 그 건강 잘 유의하시면서 열심히 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다들 그 말씀하세요. 네, 제가 좀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희 과에 1번이거든요. 그 지역이 너무 너무 위태로우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자꾸 제가 좀 욕심을 내죠. 네. 그 선생님의 열정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찰이 있다니까요, 지금. 네. 좀 다른 말씀이지만 저희 고려대학교에도 과시팀이라고 있습니다. 인사연. 그 성원호 교수님.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굉장히 힘들게 예, 제가 그 자료도 받았거든요. 네. 송 교수님 통해가지고 받았는데, 예, 거기도 걱정이고, 그다음에 거기 전주대에 네. 그분이 있잖아요. 제가 성함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도 저희 전문가 초청 강연으로 해서 모셨어요. 모셔가지고 그 당시의 경험과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저희가 그때 같이 공유를 했는데 거기도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던데요. 왜 안 하냐고 물었더니 오류가 너무 많아서 겁이 나서 공개를 못 한대요. 그래서 좀 보완을 해서 하겠다고 그러는데 언제쯤 가능하겠냐고 그랬더니 알 수가 없대요. 사업은 끝난 지 꽤 됐습니다. 그 팀. 쉬운 게 아니에요. 저희 이거 인물 3만 명, 2000년에 3만 명 했다가 너무 많다 해가지고 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구를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어요.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까요? 네. 예. 선생님 저는 그 부산 지역에서 그 역사 연구를 하고 있는 배병욱이라고 하는데요. 예, 근현대사 연구자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요 서부 경남 지역의 요 그 항맥과 이런 분들을 보니까 완전히 우리 독립운동 그 연구를 할 때 지역 연구에서 다 등장하는 이렇게 그런 분들인데 보면 그 독립운동에서 뭐 의병전쟁이라든지 또 3.1운동이라든지 금방 얘기한 파리장소운동이라든지 그 외에 3.1운동 기간에 막 그 유생들의 어떤 그런 운동들이 특히 경남 지역에서는 되게 많은데 그런 경우에 다 이제 그 양관층들이 되게 중심이 되고 함액들이 다 동원되는데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3.1운동 부분에 닿을 수밖에 그런 이제 독립운동 부분에 닿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연구들을 좀 많이 참조를 하시고 좀 이렇게 학술 교류를 많이 하시는지 좀 반드시 그런 걸 참고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3년 차에 발표평가 들어갔을 때 그 심사위원 선생님들이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아젠다를 보면, 계획서나 아젠다를 보면 역사가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데 원래는 철학이 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철학 연구자, 전임 연구원이 섭외가 안 돼요. 뽑혀지지가 않아요. 공고를 계속 내도. 그래서 한문학 하는 쪽에서 경학으로 바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이거는 누가 봐도 역사 쪽이 인력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 참여 인력 중에 역사가 없는데 어떡할 거냐 그런 질문을 저한테 하셨는데 티오를 4명을 뽑을 수 있게 해주면 내가 역사를 하나 뽑겠는데 티오가 3밖에 없는데 이거 할 수가 없다. 대신에 연구는 분명히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외부 전문 인력을 그냥 연구단의 인력인 걸로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고정된 사람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가 답을 그때 했었고요. 말씀하신 그 질문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명호 학술대회를 하거나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지역학을 하다 보니까
전통 마을을 얘기하면은 거기에 몇백 년씩 세거하고 있는 문중들이 나오게 되고 그 문중 안에서 보면 그 파리장서 서명한 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관련된 연구를 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연구자들 섭외해서 원고를 받아서 발표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만들어 놓았던 인력풀 그걸로 겨우겨우 지금 활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차년 가면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연구자가 별로 없습니다. 예, 지금 젊은 연구자들이 너무 없어서 애를 먹고 있습니다. 파리장서 면호각종석의 파리장서 관련한 연구자 섭외 하나 해서 발표 하나 시키는데 제가 진짜 거짓말 조금 못하면 한 10명 이상은 섭외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 안 쓴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안 쓴다고 하고요. 젊은 분들은 그 전공을 안 해서 못한다고 하고 가운데가 없어요.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인력 풀로 해가지고 근근히 가고 있습니다. 뭐 혹시 관여하고 있는 전공이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제가 선생님 소개한 그 학파와 이렇게 거론되는 인물들을 보니까 대체로 알려진 인물들이 되게 많고 현재까지는. 그런데 보면 우리 경남 지역의 3.1운동 같은 거 이런 게 보면 경남일보에 서술 쓰시던 분들 등등 그런 분들이 막 등장하는데 보면 거의 학맥 관계를 잘 알 수가 없는 우리 역사 연구자들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이런 연구에서 해주면 좋겠는데 뭐 출신이 서부 경남 지역 출신이고 함양에서 서당 원장을 하시고 막 이런 분이니까 분명히 어디선가 이제 스승이 계셔가지고 그런 학문을 배웠을 텐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밝히지 못하면 연구에 상당히 좀 치명적인 어떤 그런 면이 있는데 이런 연구가 좀 밝혀주면 좋겠는데 지금 나와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대체로 보면 파리장서 운동에서 언급이 많이 되는 그런 인물들이라 가지고 이 정도 수준보다는 좀 더 확장된 어떤 그런 경남 전체의 어떤 그런 학맥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연구면 좋겠다. 네. 네, 그런 욕심을 좀 내고. 네, 저도 진짜 욕심내는 부분이고요. 일단 계획서를 쓸 때에는 그래도 이름을 투각을 좀 드러낸 분을 이름을 제시를 해야 그래도 그럴 것 같아서 최대한 좀 넣은 거고요. 저도 3번을 올라가다 보니까 나름 요령이 생긴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미 작업까지 가면 제일 좋은데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발표 맞춰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연구를 하시면서 이런 걸 더 해보면 어떨까, 저런 해보면 어떨까라는 것들을 최대한 연구자 선생님들께서 편히 찾도록 저희 홈페이지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저희 DB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비슷한 주제별로 연구소들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저희 DB 내에서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구축이 되면 연구자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홍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런 비슷한 연구가 있구나라는 것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제 쉽게 구하실 수가 있고 저희는 또 연결을 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저희 연구센터의 소개해드렸고요. 3번째 발표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 발표는 부산대 영화연구소에서 손혜정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이거 위로 올리는 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역으로 백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백으로. 위아래로.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 영화연구소 서대정이라고 합니다. 앞에 두 분은 데이터베이스하고 연관돼가지고 사업을 하셔서 저한테는 오히려 굉장히 큰 지침을 제공해 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후속 사업으로 저희도 데이터베이스 관련해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차피 이제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중요하지만 차기 먹거리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거를 맨날 고민하잖아요. 왜냐면 연구원들도 있고 뭐 석박사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걸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서 좀 오늘 데이터베이스 관련 사업에 대한
약간의 팁을 좀 제공받은 것 같아서, 그리고 어떤 애로점이 있는지 직접적으로 띄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아직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저희는 2021년도에 선정되었고요. 포스트 냉전 이후 초연결 시대의 동아시아 영화 네트워크입니다. 조금 제목은 좀 어렵죠. 그 영화가 뭐 지금 뭐 넷플릭스나 이런 OTT에서도 워낙 강세다 보니까 영화 연구가 되게 활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각종 대학에서 보면 영화를 끼지 않는 교양 과목이 없을 정도로 영화 굉장히 융성하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우리나라에 있는 영화 연구소가 2~3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영화과도 점점 쇠퇴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대학에 있는 석박사 과정이 있는 부산 지역, 부산 경남 지역에 저희가 유일해요. 석박사 과정이 있는데, 서울에도 몇 군데 있긴 있는데 학생 수급이 굉장히 어려워서 대부분 중국인으로 채우고 있습니다. 이제 이게 그 사이클이 엇박자인데요. 영화가 산업적으로 굉장히 융성할 때는 영화 공부를 안 해요. 반대로 영화가 산업적으로 좀 추락할 때는 오히려 영화 공부를 하는 그런 엇박자 사이클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1~2년 정도 전부터 한국 영화가 다시 이제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데, 그러면 저희는 내년 정도 되면 학생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엇박자를 타기 때문에. 저희는 또 이제 이 연구를 하게 된 이유가, 여기 교수님도 다 계시겠지만 어쨌든 선정되는 게 가장 최우선 목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 기반을 두지 않고서 수도권하고 경쟁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하고 어떻게 연관을 지어서 할 수 있을까? 저희는 이제 부산국제영화제라고 하는 거대한 세계 8대 안에 드는, 그것도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큰 영화제가 있기 때문에, 그 영화제가 지금 이제 올해 30년째 되거든요. 그 영화제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좀 연구소를 만들어 볼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2007년도에 저희도 그 영화 연구소를 만들었거든요. 그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사업을 뭐 해오다가 이제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 로컬의 포인트를 맞춰야 되니까, 이 부산에서 아시아 쪽으로 확대될 수 있는 게 뭘까? 글로벌 말고 글로컬로 이제 저희도 한번 떨어졌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게 부산에서 아시아로, 그래서 여러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대부분이 한국 지역에 항구가 있는 곳에 문화들이 많이 수입되잖아요. 그래서 부산, 상하이, 뭐 오사카 이런 쪽에 영화가 들어오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세계 국제영화제의 큰 영화제들도 대부분 항구를 끼고 있어요. 바다 쪽을. 왜냐하면 옛날에는 대부분 해운을 통해서 이렇게 문물이 수입되었기 때문에 부산은 인천하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 영화가 제일 빨리 들어온 곳 중에 하나거든요. 그 기록들이 여전히 또 남아있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해서 부산에서 세계로, 아직은 세계는 아니지만 아시아 쪽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더 확산하면 이제 글로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제 이런 영화제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시아 영화의 창이라는 것은 저희가 만든 말이 아니라 부산국제영화제의 공식 슬로건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부산국제영화제는 전 세계 모든 영화를 틀긴 하지만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아시아 영화의 창이라고 해서 이제 소개시켜주는 일종의 플랫폼 역할을 한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거하고 연대해서 혹은 연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게 저희 연구소가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사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동 연구를 저희가 3번을 그 연속해서 했었는데, 그것도 전부 다 부산 지역의 영화 문화하고 관련된 그런 연구를 수행했었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한 10몇 년 전부터 이제 학술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처음에는 이제 전국 단위 뭐 이제 등재 후보 해서 한 10년 전에는 이제 등재지가 돼서 이제 연구소하고 이제 등재지하고 이제 같이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는 또 아무래도 영화라는 게 학문적인 것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제 뭐 다른 데하고 사업할 수 있는 각종 공기관이라든지 그런 좀 여지는 좀 있죠. 그래서 이제 사업은 확진 사업을 주로 위주로 하고 있지만 부산시에 있는 각종 공공기관들 이런 쪽하고도 연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대부분 성과 위주로 했는데 저희는 이제 6년차 지나면 6년차 때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대규모 국제학술 세미나를 해서 결국은 이제 네트워크, 결국 네트워크라고 하면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네트워크 할 수 있는 데가 중국이랑
대만도 조금 힘들거든요. 대만은 우리랑 국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민간 차원에서 그렇고 일본 지금 할 수 있는 건 일본하고 중국밖에 없어요. 저희가 1차에 떨어진 이유가 어떤 이상한 심사위원이 왜 북한 안 넣냐고 해서 떨어졌거든요. 아마 요즘 젊은 애들이 쓰는 말로 억가라는 말 있잖아요. 전 진짜 그때 뭐 혈압으로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북한하고 무슨 네트워크를 할 상황이 아닌데 왜 북한 안 넣냐고. 그래서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러분도 그 발표 가서 엉뚱한 질문 하면은 막 속이 막 끓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뭐라고 거기서 변명할 수는 없지만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저 이상한 질문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답답해서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근데 그런 뭐 아시아 영화 창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뭐 카자흐스탄 뭐 이란 이런 쪽은 할 수 없거든요. 특히 이제 산업적인 것뿐만 아니라 뭐 네트워크 교류를 하기 위해서는 이 한중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은 아시아 영화의 창이고 뭐 플랫폼이지만 사실 한중일, 홍콩, 뭐 끼우면 대만까지 아주 좀 멀리 가면 싱가포르까지 뭐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지적들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왜 아시아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그건 진짜 억까한 거죠. 왜 뭐, 아니 되지도 않는 거를 시도하는 거는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저희는 이런 거 저희는 이제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거시적 토대 연구라고 해서 이제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있거든요. 텍스트, 그러니까 영화 자체만 가지고 이제 어떻게 영화들이 장르로서 교류를 했나. 예전에 한 1960년대, 70년대는 한국의 멜로 영화들은 대부분 일본 영화에서 그대로 시나리오까지 대부분 그냥 번역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샷바이 샷이 똑같아요. 그 정도로 베꼈거든요. 일본이 훨씬 우리보다 영화 문화가 뛰어났고 일본에서 영화를 들여왔고 그 기술들도 전부 다 일본에서 배웠기 때문에. 근데 해방 이후에 이승만 정권이 이제 차단시키고 난 다음에 그 수입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암암리에 이제 좀 그 검은 루트를 통해서 그 시나리오 같은 것들을 번역을 해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여러분이 다 아시는 지금 돌아가신 신성일 선생님 맨발의 청춘이라고 했잖아요. 그 영화도 일본에 똑같은 영화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우리가. 근데 그런 영화 너무 많았어요. 근데 지금에서야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하고 공식적으로 교류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는데 예전에는 차마 말을 못했던 그런 흑역사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영화 텍스트를 가지고 어떻게 교류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영화 산업,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담론까지 이렇게 해서 1단계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했었고요. 지금 이제 2단계 들어왔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미시적으로 바라보는 이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 텍스트적 관계, 그다음에 영화 정책을 들여다본다든지. 영화 정책도 이제 우리는 영화 정책을 주로 임한하는 게 뭐냐, 영화진흥위원회라고 있어요. 중국도 중국 강파 중국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일본은 없어요. 일본은 영화진흥위원회 같은 국가기관이 없어가지고 좀 신기하죠. 130년이나 된 일본의 영화 역사에서 그런 기관이 아직 없었다는 사실 자체가. 근데 그럴 만한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화 왜 그들은 그런 게 없었을까? 왜 우리는 있고? 우리는 옛날에 영진이 이전에 뭐 영진공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국가에서 약간 홍보 혹은 뭐 정책을 국가 위주의 정책을 마련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영진이 뭐 이런 식으로 변천을 보이거든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영화 정책들 영화가 실제로는 게임의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게임이 훨씬 큰 산업이에요. 근데 이제 파급력이라고 치면 영화가 더 크죠. 문화적 파급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연구하는 그런 측면들은 영화 쪽에서 많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평 플러스 교육도 이제 시내 리터러시라고 해서 요즘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그 핸드폰 갖고 있으니까 누구나 다 찍을 수 있는 그런 시대지만 사실 이 영화적 문법을 알고 그것의 파급 효과를 알고 찍는 거하고 그냥 찍는 거하고 또 다르니까 그런 교육들도 저희는 이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희가 맨 마지막으로 원하는 건 뭐냐면 이제 포스트 냉전 이후로 동아시아 영화에 대한 통섭적 종합적 고찰, 서로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들이 어떤 방식으로 합종 연행했는지, 그래서 동아시아 영화에 조금 있어 보이려고 STPN이라는 영어 푸프범의 영어를 좀 써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2007년도에 마련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시아영화연구라고 하는 그 등재지 연구소가 보니까 제가 운영해 보니까 등재지가 없으면 쉽지 않더라고요. 등재지가 있어야지만이 한 축으로서 힘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연구자들을 모을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굉장히 부임하자마자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 부임한 지 올해 만 15년 됐는데 2년 차부터 제가 등재지를 만드는 거에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제가 서울에 그 강사로 있을 때 어떤 다른 학교의 등재지를 만드는 작업에 참여한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부임했더니 이제 당시에 계시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 교수님들이 당신이 맡아서 등재지 좀 만들어주세요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약간의 노하우가 있어서 그걸로 이제 등재지를 재빠르게 만들었어요. 이제 등재지가 만들기 전에는 사실 연구소가 힘이 없었거든요. 등재지가 만들고 되니까 어디서 지원받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하는데 용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재지 만드는 그 시점과 더불어서 일반 공동 연구 지원 사업을 연속 3회 정도 해서 한 10년 정도의 노하우가 쌓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인문사회 연구소에 도전해서 3년 전에 이제 됐죠. 저희는 이제 차기 먹거리로 HK를 해볼까 했었는데 HK는 아다시피 인문학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아니 영화 연구도 인문학의 테두리에 들어가지 않냐 아무리 주장해도 연구소 영화 연구소를 그 예술 쪽에 포함되어 있는데 인문 쪽으로 바꾸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지원은 안 된다고 그래서 아마 여기서 지금 선생님께서도 지금 그 예술 체육이니까 사회학 그러니까 사회계통도 있고 그 다음에 인문계통도 있는데 예술체육계통은 HK가 없거든요. 하려면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학진에 계속 왜 우리 분야만 없냐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종 목표는 거점 글로컬 선도적 글로컬 연구소로 나아가고 싶다 이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입지가 좀 좋은 편인 게 부산이 그래도 영화의 도시니까 유네스코 창의 도시 이렇게 선정도 되고 부산 영화제가 어쨌든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제를 하니까 그쪽에서 나왔던 어떤 컨텐츠들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효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네트워크의 강세를 맡다 보니까 아까 다른 분들은 그 DB 베이스에 굉장히 초점을 맞췄다면 저희는 네트워크 구축하려고 뭐 전임 소장님이나 저나 이렇게 여러 학교들을 외국 학교들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인적교류를 좀 시도하고 그리고 이제 학술대회 할 때 그분들을 좀 초빙해서 한 곡 정도 맡아서 좀 부탁하는 식으로 좀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제 부산대학교 이제 안에 있는데 아마 대부분의 학교가 그렇듯이 참 공간을 잘 안 주더라고요. 공간 많이 줬으면 좋겠는데 공간을 많이 안 줘서 정말 힘들게 얻은 공간이고 생각보다는 그렇게 적진 않지만 아주 풍성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조금 부족한. 저희는 아까 다른 분들 이렇게 막 연구 실적들을 냈는데 저희도 이제 NHCI, KCI 단독 이렇게 저서들은 이미 이제 발간을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6년차 끝나면 이제 집대성해서 이제 다시 또 여러 서적들을 낼 생각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한편으로도 그런 생각도 있어요. 연구소를 운영하는 가장 큰 목적이 뭘까? 저희 생각해보면 물론 학문적 활동도 있지만 학문적 후학 세대들 양성, 그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주는 것, 그게 가장 솔직한 목적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사업을 하는 중에서도 또 다른 사업을 구상하고 계속 다른 먹거리들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학문 후속 세대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는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연구소들하고 조금 약간 차별화되는 게 아까 저희는 조금 실천적인 행동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들 그리고 이제 연구소에서 이제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혹은 학과에서 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요원 양성들 이런 교육들도 지금 하려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시내 도슨트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화를 지역에 계신 저기 아까 삼청 혹은 함양 이런 데 가면 극장이 공식 없잖아요. 이제 그런 데 가면은 이제 그 노인회관이라든지 지역회관 같은데 그 영화를 서울에서 개봉한 영화 혹은 그 진주시에서 개봉한 영화들을 볼 수 없거든요, 그분들은. 근데 그분들은 사실 볼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진이를 통해서 그 영화사하고 접촉을 하면 지금 하고 있는 영화들도 공짜로 해줘요. 거의 이게 네트워크를 맺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취지로서. 왜냐면 여기에는 그 복지의 사각지대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소통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 가서 영화를 틀어줘야 되겠죠. 틀어주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영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또 이제 영화로 이제 심지어 치유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영화에 대한 감상을 쓴다거나 그러면서 조금 그 영화를 인문 사회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 그걸 이제 우리가 미술관에 가면 그림 읽어주는 분들을 도슨트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다 영화를 붙여가지고 시네 도슨트, 이제 저희 대학원 과정에서 이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는 사실 제일 주안 좀 드는 게 이 졸업생들이 전부 다 취직을 하는 게 아니니까 저희 연구소는 이제 저희 과하고 같이 연동해서 돌아가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어떤 그 뭔가 사회에 나갈 때 꼭 영화사에 취직한다거나 영화과를 졸업했다고 해서 영화를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뭐 공무원하는 친구들도 되게 많죠. 근데 이 친구들한테 자기 전공을 살려서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게 학과 차원에서 조금 어려운 그런 구석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학과는 커리큘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연구소는 플렉서블하게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런 쪽으로 실천적으로 해서 학생들한테, 졸업생들한테 뭔가 길을 열어주려고 그런 쪽으로 한쪽으로는 생각하고 있고 한쪽으로는 아카데믹한 쪽으로 해서 이제 연구 성과를 쌓으려고 하는 두 가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금은 3단계 정도 있는데 내년 정도 되면 이제 4단계로 해서 주로 이제 그래서 중국이나 혹은 뭐 일본이나 이 연구소들하고 사실 그렇게 실질적인 효과는 크게 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하고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들이 아주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는 아마 중국 영화 최근에 보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한 20, 30년만 하더라도 홍콩 영화, 중영화, 홍콩 영화가 대세였었는데 지금은 홍콩 영화를 사람들이 보는 게 그거 왜 봐?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중국 영화는 특히 더 안 보죠. 그럼 중국 영화가 예전하고 많이 바뀌었거든요. 바뀌게 된 이유는 정치적인, 사회문화적인 이유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또 들어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영화를 또 수출을 또 해야 되고 그들하고 협업도 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서 어떤 틈이 있고 그 다음에 관계 맺을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이제 산업이라든지 학계랑 연결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네트워크 같은 것들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어쨌든 뭔가를 산업하고 연동시켜서 시켜보려고 그냥 아카데믹한 거는 아니고요. 그런 쪽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성과 확산 측면에서 보면은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교육들도 많이 하거든요. 드론 교육들도 하고 있고, 사운드 디자인 이런 교육들, 영화 기술 교육 이런 것들 하고 있고, 뉴스레터도 끊임없이 발행을 해요. 성과 확산으로. 그래서 이제 그리고 초청 특강 같은 거는 굉장히 많이 하죠. 이제 유명 명사들, 영화나 영상 쪽에 그런 분들한테도 기회를 모셔서 학생들한테 이제 영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과 동아시아 교육 플랫폼 세계적 수준의 영화 연구소로 발돋움 나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스 산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이것도 저희는 굉장히 관심사거든요.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영화 교육을 한다든지 영화 특강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짧게만 말씀드리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부산은 영화 촬영 장소를 굉장히 많이 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다르긴 한데 중국 관광객들이나 일본 관광객들이 이렇게 피켓 들고 많이 돌아다녀요. 그분들이 이제 주로 봤던 영화들, 그런 영화들의 이제 지역 문화 해설사하고 영화적 지식을 같이 있는 사람들을 결합시켜가지고 그분이 앞서 이 영화는 국제시장에서 찍었던 이 장면이에요라고 하고 이제 그런 약간 관광산업하고도 근데 그거를 그냥 문화해설사는 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네 도슨트라는 사람 교육을 시키면 그분들하고 문화해설 자격증을 같이 짬뽕시켜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산 지역에서 유일한 대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혜를 또 받아서 교육시켜야 될 필요성도 있어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앞서 두 발표가 좀 DB에 좀 초점이 되어 있다면 영화연구소에서는 실천적인 학문으로서의 연구로 진행하고 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서대정 선생님 발표를 듣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네, 박수 선생님. 이거 가져. 이렇게. 네.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경성대 e스포츠 연구소장 맡고 있는 스포츠 건강학과 황욱철입니다. 네, 또 우리 또 각관 부산대학이라서 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뭐 무거운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대학교 영화연구소는 그 외부 지역보다는 로컬 우리 부산의 공공기관이라든지 부산 시내 출자 출연 기관들하고 뭐 MOU라든가 여러 가지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하셨었고,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인 관점이지만 이제 우리 부산의 영화의 전당, 예를 들어서 직접 영화의 전당인데 영화 연구소를 소장을 맡고 계시는 관점에서 지금 우리 히스토리를 좀 보자면 바로 전에 지금 김진애 교수님이 이사장을 맡았었고, 근데 그쪽도 이제 영화 전공이셨잖아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제 연극을 전공하신 고인범 씨가 지금 이사장을 맡게 됐어요. 어떻든 간에. 이제 그런 관계에서 영화와 연극은 굉장히 근접하지만 또 차이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 전체적인 이해하는 데는. 저도 굉장히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특히 이제 영화의 전당 관련 부분하고 굉장히 협력을 많이 하셔야 될 텐데, 실제 그분하고 이런저런 소통에 좀 애로사항, 문제점은 없으신지, 첫째, 그게 좀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뭐 이건 연구소 프로젝트하고는 크게 상관없지만, 잘못하면 정치적 발언으로 오해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부산국제영화제 수장이 없거든요. 지금 집행위원장이 없어요. 지금 1년 반째 공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뽑으려고 해도 자꾸 뭔가 이렇게 안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이번에는 여성분한테 맡겨보자. 그리고 옛날에 했던 분들이 30대에 시작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미 70대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30대한테 시키면 어떠냐. 근데 그걸 인정을 안 하세요. 그래서 30대, 40대 여자분한테 그냥 차라리 수장 자리를 맡겨보자. 한번 왜 맨날 60대, 50대 뭐 그런 분들이 해야 되느냐. 좀 도전적으로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부산 영화제이기 때문에 부산 사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도 아니고 부산 영화제는 이름만 부산 영화제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제이기 때문에 뭔가 글로벌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니즈가 안 맞아가지고 결국 1년 반 때 지금 선정 없이 떠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올해 아마 3월달 안에는 뭔가 이렇게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거랑 비슷한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저희는 영화의 전당이면 가장 중요한 건 영화의 전당은 프로그래밍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을 갖고 와가지고 시민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근데 그분이 배우 출신이고, 그래서 근데 영화도 그렇게 많이 출연하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분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 됐을까를 누구도 사실 잘 몰라요. 지금도 그분이 어떤 정책을 냈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일단은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분한테 뭐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그 정책들을 지켜보고, 근데 그런 분일수록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했던 그 행정 시스템 전문가들은 믿고 맡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지금까지 했던 프로세스를 약간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제일 잘하니까 이렇게 저렇게 라고 말씀하시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루틴들이 또 깨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과연 어떤 스탠스를 취하실지 저희는 되게 관심사 있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이런 좋은 작업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건 억가는 아니고요. 하나는 이런 류의 질문은 아니고, 제목이 동아시아 이렇게 키워드를 잡으셔서 그러면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네. 인도네시아가
그쪽에 한류도 좀 관심이 많이 가질 것 같고, 우리도 한류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쪽의 문화가 어떤지도 영화를 통해서 볼 수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좀 관심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게 왜 우리가 전통적으로 범주로 삼고 있는 일본, 중국, 대만 중국 아시아로 덮여서만 하시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이 질문은 저희가 제일 처음에 프로젝트를 입안했을 때부터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답들은 저희가 이미 준비를 충분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일단 저희 프로젝트가 제일 처음에 발주하게 된 가장 큰 그 계기는 뭐였냐면 오사카, 그다음에 부산, 상하이 이 도시들을 통해서 영화 문화가 수입되기 때문에 이 도시들 간의 네트워크 연대를 한번 구상해보자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베트남의 하노이 이런 쪽에서 머리가 전혀 안 들어갔었죠. 그렇게 시작했다가 야, 그 항구만 갖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차라리 국가를 확대하자라고 했었고, 사실 내부 의견에 야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태국도 좀 우리랑 실제로 교류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영화가 그쪽에서 굉장히 흥행이 잘 되거든요. 이상하게 생각보다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좋다는 영화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별로 취급받지 못하는 영화들이 오히려 그쪽에서 되게 붐업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전문가 아닌지 잘 모르지만 태국 쪽에서는 후반 작업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거든요. 생각보다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해서 뭔가를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국적 언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걸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저번에 어떤 분이 그 베트남에 관련돼서 하나의 꼭지로 저희 이제 학술대에서 발표를 하긴 했거든요.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그거를 이제 뭐 옆에 있는 베트남 학생들 다루다가 뭐 키워드 집어넣어서 그거 옆에서 지켜보니까 사실 그런 위험성 때문에 저희가 그 확대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동남아시아까지 확대하고 싶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런 나중에 연구 성과를 했을 때 동남아시아까지 해놓고 한중일만 하면 이런 몇 개 범위를 축소인이라고 확진해서 또 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가지고 한중일, 뭐 대만, 홍콩까지만 내부적으로만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영화가 각 아시아 각국에서 어떤 뭐 미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이렇게 얘기할 때는 태국이나 인도네시아의 사례도, 뭐 베트남 사례도 한 꼭지씩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선생님, 저는 동서대학교 강병환입니다. 선생님, 좀 전에 대만과 교류가 좀 원활치 못하다 그러셨는데, 네.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단거된 게 크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대만 영화 산업하고 우리 영화 산업하고는 규모가 너무 달라요. 대만은 영화를 안 봐요, 거의. 있다 하더라도 특정한 장르, 청춘 영화라든지 그리고 예술 영화. 2000년대 초반에 대만은 10편도 안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대만 영화는 주로 홍콩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수입한 헐리우드 영화를 주로 보거나 거의 영화의 식민지 가까이 굳어져 버린 그런 상황인데, 뭔가 교류를 하더라도 사이즈가 비슷해야 되잖아요. 대만은 그런 방식에서 예전에 80년대는 홍콩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산업적으로 상당히 융성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대만 특히 2000년대 초반까지 오면은 영화 산업이 거의 급전직하해서 어떤 감독은 자기가 티켓을 길거리에서 팔기도 하고 해요. 그런 정도까지 열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대만 청춘 영화가 조금 붐이 들어서 약간의 팬층이 있긴 있지만 그 정도로 가지고 서로 협업하거나 이렇게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브릿지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더 궁금하신 게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잠깐 쉬는 시간을 가질 때 그때 한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경성대 e스포츠 연구소의 박성원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아 영화연구소에서 발표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제 게임 산업 이런 걸로 이제 발표를 준비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되었으면 발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성대학교 e스포츠연구소의 박성은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경성대학교 e스포츠연구소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저희 이제 e스포츠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e스포츠가 무엇인지에 대해 좀 먼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게임은 중독이다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2005년부터 이제 게임 셧다운제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후에는 이제 이 반발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 선택제로 이제 변경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내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게임은 계속 중독이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도 진단 편향을 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중독, 그러니까 병으로 조금 더 질병으로 좀 봐왔었고요.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보건복지부랑 문체부에서도 조금 많이 찬성과 반대를 해서 많이 왔다 갔다 이제 이야기가 많이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플레이어들은 모두 사회성이 과연 결여되어 있는 걸까요? 이 옛날에 뉴스 기사 좀 2000년 초중반만 봤어도 이제 잔인한 게임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난폭해졌다.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살인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그 사람이 어떤 게임을 한다는 특정한 이유로 게임 때문이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게임을 한다 하면은 좀 대인관계가 좀 많이 안 좋고, 그리고 내재적 분노가 좀 많이 있는 사람이고, 좀 스트레스가 많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셨었는데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많은 친구들이 게임을 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 모두 다 사회성이 과연 결여되어 있는 건가요? 자, 그러면은 이제 게임은 이제 단순히 오락을 넘어서 그럼 e스포츠는 무엇이지?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e스포츠라는 것은 이제 게임과 조금 더 넘어선 이제 연장선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e스포츠는 이제 게임의 스포츠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스포츠처럼 다양한 장르로 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익 모델도 유사합니다. 스트리밍, 스폰서십, 광고, 상품 판매, 티켓, 중개권, 퍼블리싱, 수수료 등등이 있고요. 그리고 주요 플랫폼은 역시나 이제 아시다시피 스트리밍 통해서 이제 유튜브, 아프리카 TV, 네이버, 치지직 등으로 이제 수익을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운영에 또 이제 크게 정규 리그, 올림픽과 같이 이제 이 내부적으로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단순히 게임이 아니라 이제 조금 더 전문적인 스포츠 경기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전망만 보셔도 이제 좀 e스포츠 시장 규모가 굉장히 좀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봐도 이제 산업 규모 전망도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최근에 작년에 이제 상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금메달을 받게 된 이제 또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 영상이나 이 사진은 저희가 작년에 그 경성대랑 이제 부경대랑 같이 리그 오브 레전드 이제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서 이제 선발팀을 이제 뽑아가지고 이제 각각 같이 좀 대회를 했는데 저희 이제 경성대 e스포츠 연구소가 주최랑 주관을 했었는데 아주 안타깝게도 이 부경대가 이기게 되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상금을 이제 부경대로 많이 이제 넘겨줬는데요. 그렇다면 이 e스포츠 그럼 과연 청년들만 하는 것일까? 이건 그냥 어린 아이들만 좀 즐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요. 근데 사실 아닙니다. 그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이제 점점 디지털 격차로 인해서 이제 좀 고령층 분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좀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부분이 있으니 과기부나 이제 이런 곳에서도 이제 디지털 체험존을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격차를 좀 줄이고자 이제 많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확실히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령층이 다른 사회적 약자에 비해 좀 종합적으로 이제 접근이나 역량 활용에 대해서도 디지털에 많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이제 2017년, 2018년, 2021년에 각각의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실버 스나이퍼즈, 더블 에이버즈, 이제 마타기 스나이퍼즈 같은 경우 이런 이제 고령층 e스포츠 팀들이 직접
이 게임을 이제 진행을 하고요. 여기서 똑같이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스폰서십을 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이제 청년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령층도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통해서 이제 사회적 고립에서도 벗어나는 이제 사례가 또 많고요. 그리고 이제 세대 간 교류와 이제 디지털 적응력을 높이는 데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국내는 아니지만 해외에서 이제 많이 양로원에서 e스포츠를 많이 좀 활용을 하는데요. 그 이유도 이제 계속 머리를 쓰게 되고 계속 뭔가 배우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서 학생들과 그 청년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에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행복감, 만족감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얻게 되어가지고 해외에서는 좀 많이 이제 e스포츠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 e스포츠는 문화도시 그리고 지역사회 활력까지 높일 수 있는 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부산이 있으니까 이제 부산 안에서만 보셔도 e스포츠 경기장이 있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도 이제 부산이 이제 그레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전국에 5개 지역을 이제 지원을 해줬던 것이고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준 것인데요. 그게 이제 부산의 서면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광역시 연고제에서 지역 연고제로 이제 최초로 이제 e스포츠 팀이 페이어X라고 하는 팀이 이제 실제로도 같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백스코 저희 지스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 게임 전체 박람회 부분의 경우에도 이제 1년에 한 번씩 크게 이제 게임 그 박람회가 진행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게임만 즐기고 문화이고 그리고 뭐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고 여기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게 충분히 문화도시로서도 그리고 지역사회에 좀 더 활력을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콘텐츠로도 바라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산에도 이제 유명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더 유명한 경성대 e스포츠 연구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스포츠 연구소가 뭐 하는 곳인지 좀 살짝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e스포츠 연구소는 이런 이제 다양한 역할, 다양한 역량, 다양한 이제 조금 문화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e스포츠 이론으로 이제 조금 더 국한돼서 살펴보고자 해서 이제 이렇게 학제적 토대 구축이라는 이제 제목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표는 e스포츠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사회, 문화, 윤리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학제적 토대를 구축을 하자 이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는 전략 4가지를 이제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현재는 저희가 3차년도로 해가지고 이제 개인윤리, 사회적 윤리, 이제 정책윤리 해가지고 각각 이제 하위 주제와 이제 키워드를 통해서 이제 저희는 개인 연구를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e스포츠 연구소에서는 이제 진행하고 있는 또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양하게 행사를 좀 진행을 했었지만 또 각각 하나씩 좀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 2021년에는 가족 e스포츠 캠프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그 부모님과 학생과의 그런 세대 간의 이제 격차가 일어나는데 이걸 e스포츠를 통해서 같이 이제 부모님과 학생과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조금 그런 그러니까 매개 역할로서 이제 활용을 했던 이제 캠프였었고요. 2022년에는 이제 아까 이제 밑에 경성대, 부경대 대항전처럼 배틀그라운드 BBB 대회 해가지고 이제 연구소 소상배 해가지고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런 식으로 같이 이제 진행을 해줄 수 있는 모니터 요원을 수료식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모니터 요원을 이제 뽑아서 이거와 관련된 좀 칼럼 아니면 이제 어떤 뭐 기사 이런 부분을 좀 작성할 수 있게끔 함께 좀 교류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기 포럼을 저희가 매해 2019년부터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이때는 이제 저희가 아무래도 계속 연구실에 갇혀 있는 것보다는 근데 e스포츠를 이제 실제로 진행을 하시고 아니면 이제 필드에 계시는 분들의 조금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고자 이런 식으로 이제 각각의 뭐 인류학 그리고 미래 직업 이제 실제 프로게이머시고요. 이제 실제 이제 뭐 DRX 뭐 이런 데서 그 데이터 분석하신 분 그리고 이제 협회장님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실제로 이제 계시는 밖에서 필드에서 계시는 분들과 이제 또 이야기를 나누고 이걸 또 책으로 저희는 이제 출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런 행사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학회가 있습니다. 한국 e스포츠 학회도 2019년에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최근 2024년에 저희가 등재지 후보지에서 등재지로 승격된 아주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이제 진행될 국제 학술 대회가 있는데요. 이때는 e스포츠 윤리의 전망과 과제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좀 홍보를 하고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잠시 이제 저희 학회장님께서 만들어 주셨던 내용인데 그냥 간단하게 영상입니다. 이 이제 황철 교수님께서 이제 이 저희 e스포츠 학회지를 이제 참석해 주셨고 이제 학회장으로서 좀 많은 역할을 진행을 해주신 분이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영상을 지금 보여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논문을 과연 무엇을 쓸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논문 분야가 이제 제가 좀 2019년부터 이렇게 조금 분석을 해봤는데 보니까 이제 체육과학 쪽에 아무래도 좀 많이 계셨었고요.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마케팅, 문화, 콘텐츠, 기술 이런 식으로 좀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 키워드나 이제 연관 이제 네트워크 분석을 조금 해보았더니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뭐 광안리 e스포츠 디지털 뭐 개발사 이런 좀 단어가 많이 좀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저희 연구소는 이런 식으로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경성대 e스포츠 연구소의 내용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활발하게 부산에서 게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이번에 등재지가 되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이번 발표를 들으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조언을 더 주실 부분이 있다면 비탄 없이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 강원권에서부터 그 충청권, 그 전남권, 그다음에 이제 오늘 경상권까지 들어왔는데 그 거의 모든 건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동체의 해체 문제 속에서 어떻게 그 개개인들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치유의 문제에 대처할 것이냐, 뭐 철학적인 측면에서 고민하시는 분도 있고 또 정말 공동체 그에 대한 사회학적인 접근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e스포츠의 거의 문외한이지만 아까 발표하신 거에 보면 노령층에 대한 어떤 배려 또는 그들이 어떻게 자기 정체성을 계속 확보해 나갈 것인가 또는 전망을 구할 것인가라는 것도 있어서 그런 것이 연구소 안에서도 고민의 주연 화두인지 아니면 그런 거를 좀 다른 쪽과도 좀 고민하는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해서 한번 질문 드려. 저희 경성대 e스포츠 연구소는 일단은 좀 다 전공이 좀 다양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방금 말씀해주셨던 주제 토픽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은 저였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아이디어를 주셨던 게 저희 소장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좀 해외 사례의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고령층을 위한 아무래도 조금 있으니까 저희 부산도 사실 조금 슬픈 단어 있지 않습니까? 노인과 바다라는 이제 슬픈 단어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약간 e스포츠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해봤었는데 일본에 가서도 이걸로 굉장히 좀 많이 효과를 얻으셨다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냥 e스포츠를 할 줄 알아서 해봐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손자, 손주와 한 번이라도 더 대화를 할 수 있고 와 할머니 이거 할 줄 아세요? 와 짱이다 이 말 그 한마디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신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예시를 잠깐 보여드렸을 때도 여기에 계신 분들이 인터뷰를 하실 때도 이제 공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은 일단 이분들은 특징이 거의 65세 이하는 안 받습니다. 65세 이상만 이제 여기 입단을 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의 그 슬로건이 그겁니다. 손자들에게 인정받는 존재. 그리고 자기의 주름이 항상 너무 슬펐는데
내가 e스포츠를 진행을 했을 때 거기에 환호하는 관객들을 보고 나니 거울 속에 있는 나는 더 이상 주름이 없더라라는 표현도 많이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좀 사회적 고립에서도 벗어나고 약간 세대 간 교류 그리고 또 디지털을 좀 적응할 수 있는 좀 좋은 좀 매개체로 좀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이 부분은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 분야이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대답이 잘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약간 좀 무서운 질문인데요. 저희 연구소는 이제 영화를 주로 다루다 보니까 영화에 대한 이제 글을 쓸 때 영화 전공한 분하고 뭐 국문학이나 영문학 하신 분하고 글을 쓰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르냐면 영화를 전공한 사람은 실제로 만들어봤기 때문에 어떤 제작 과정의 프로세스를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녹아있는 글을 써요. 근데 그냥 타학문 하시는 분, 영화를 텍스트로만 보시는 분들은 그런 제작 과정에 관한 테크니컬한 거를 좀 잘 못 보셔요. 그래서 영화 내용만 갖고 얘기하죠. 마치 소설 분석하듯이, 시 분석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뭐가 낫다 좋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e스포츠 연구소는 책임 연구자 포함해서 8분이 계시네요. 그리고 석박사 연구도 계신가요? 여기에 연구 보조나 그런 분들이? 연구 보조는 이제 석사 쌤입니다. 네. 이분들이 전부 다 게임을 하세요? 아니 왜 제가 굉장히 저는 이게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왜냐면 저희 연구소에 있는 영화 연구소의 연구원들은 전부 다 영화에 약간 미친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영화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연구까지 하시는 분들인데, 여기 있는 분들이 왜냐면 필드워크랑 같이 뭔가 이해하지 않으면서 저거를 어떤 현상적으로 바라본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여기 롤이라든지 배그라든지 이런 거를 다 하시는지 최소한 한두 개라도. 왜냐면 그래 알아야지 예전 같으면 스타크래프트라든지 이런 거를 너구리나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얼만큼 연구의 정합성을 위해서면 저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제가 좀 설명드릴까요? 네. 저 연구소장 하우스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제가 조금 더 보완을 말씀드리면, 연구소 좀 소개해드리면, 저희도 2018년에 저희 학교 내에서 연구소를 개소를 했고요. 이제 2019년 그때 4월인가 5월인가 이제 연구재단에 저희들이 프로포즈해서 9월 1일부터 사업이 진행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회를 2019년 11월 달에 아까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저희도 이제 발족을 해서 현재까지 저희 경선 e스포츠 연구소와 한국 e스포츠 학회가 같이 진행되고, 제가 소장과 학회장을 쭉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술 대회나 국내 국제 모든 연구지 기타 등등을 두 연구소와 학회가 같이 했어요. 같이 제가 이제 회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교수님 질문하셨던 그 내용, 우리 연구원들도 프로페셔널하게 게임을 잘하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신 필드의 감을 모르고 논문을 쓴다, 이론한다, 그거는 어불성설 아니겠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정년퇴직이 다 돼가는데 지금 롤하고 있지는 않겠죠. 그렇다고 또 전혀 못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연구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석박사 과정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또 연구 보조원도 마찬가지고, 어떤 프로페셔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다 그 레벨이 다 있습니다. e스포츠 관련 레벨이 있는데 어느 정도는 충분히 다 이렇게 그런 검증을 통해서 저희들이 연구 보조로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는 아마 다 좀 잘할 수 있는 그런 메모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도 이제 이쪽 영상에는 저 뒤쪽에는 아직까지 시간 관계상 틀지를 못했는데, 저도 직접 하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나고 이런데,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화도 마찬가지고 e스포츠도 마찬가지고, 그 필드의 감을 모르고 연구를 한다, 논문을 쓴다,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반쪽짜리 가지고는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저희 이제 e스포츠는 우리 박성 교수가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이제 우리 자료집은 있습니다만은 이제 실제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 경기로 진행을 했었고 광저우에서 실제 우리가 금메달을 땄었잖아요. 4개 은하나 동하나. 또 지금 2004년 올림픽을 진행했었고 이제 올해 2025년부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그 왕세자 잘 알고 계시는 그분이 투자를 해서 12년 동안 e스포츠 올림픽을 이제 사우디에서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정한 국제화되어 있는 이런 스포츠가 이제 거듭나게 됐고 마지막 그 페이커라는 이 친구는 연봉이 사실은 100억입니다. 100억. 3년에 100억이 아니고 우리 프로야구 선수처럼 그런 게 연봉이 100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장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장이라 봐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면 AI 시대에 먹거리가 바로 e스포츠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가 2019년에 이 프로젝트를 한국연구재단에 신청했을 때도 사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심사위원들이 엉뚱한 소리를 삘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싸대기 하나 때리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런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막 삭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모르면서 아는 척하고 전혀 택도 아닌 소리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경우를 이제 무릅쓰고 사실 일단은 이 프로젝트를 따야 되기 때문에 예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이해도가 낮았었어요. 제가 시작할 때만큼도. 근데 지금 정도는 이제 많이 확산이 되고 아시안게임 정식 종목이 되고 올림픽 기계가 되니까 이제 시야들이 이제 달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올해 이제 8월 말에 이 사업이 종료가 되고 차기에 지금 연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고민을 하고 있지만 워낙 지금 우리 연구재단에 뚫기가 쉽지가 않아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을까 지금 사실 저는 지금 밤잠을 설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정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저희 제가 처음으로 고백을 드리는데 소장님 안 계실 때 저희끼리 몰래 롤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연구를 핑계로 게임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작업 환경이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예,